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인데요. 우리는 지금 0.7명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와 내 집 마련 지원 등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MG 티키타카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1월 12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호수 주변과 터널 입출구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이 구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분기점 144.8km 부근 갓길에서 화물차 고장 처리 중이고요. 이 구간 지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내도로는 대체로 원활한데요. 국제보상로 공평내거리 방향과 중앙내거리 방향 모두 제속도 내며 지나갑니다. 칠곡중앙대로 대구병원 내거리에서 팔달교 방향 팔달 고가차도 지나면서 차간거리 좁혀 이동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로 시작했는데요. 외부에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포항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시가 어제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대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의군 도시공간 개발 종합계획인 그레이트 군의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말쯤엔 군의군 전역에 걸쳐 묶어놓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레이트 군의개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이종환 대구시 신공항 건설 특보는 군의군의 TK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와 생활 SOC 구축을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인근 지역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는 TK 신공항 프리존을 조성해 중남부권 신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는 청사진도 꺼내들었습니다. 큰 틀을 보면 첨단 산업 1, 2지구, 신주거지구, 문화관광지구, 군부대 이전 후보지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는 공항 신도시를 비롯해 공항 산업단지, 공무원 연수시설, 맑은물 하이웨이 등의 핵심 사업과 연계돼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대구 염색 산업단지도 군위로 둥지를 옮겨 복합섬유 소재 클러스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네, 앞으로 종합계획이 실행이 된다면 군의군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네, 군의군은 대구시의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현재 인구 2만 3천여 명의 군소도시에서 11배 이상 늘어난 25만 명 규모의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면적도 7배 늘어날 전망인데요. 12만 5천 평에 불과하던 산업용지는 무려 750배 증가한 930만 평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여기에다 신공항과 첨단 산업단지에 기업까지 유치하면 일자리는 10만 개 이상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만 개의 일자리라 꼭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태선 대구시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는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내용도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가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전태선 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금 한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제공하고 이듬해 12월에도 한 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던 2022년 초 주민단체와 주민들에게 총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2,400여 장을 뿌린 혐의도 받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마스크의 경우 돈을 받고 팔았다는 전 의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무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마스크를 기부했다가 문제가 되자 나중에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금권 선거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대구 중구의회에서 고의원 2명이 임기 중 수의계약 체결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전국 자치구 중에서 대구 중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결산 기준 전국 지자체 수의계약 비율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전체 계약 실적 210억 2천만 원 가운데 수의계약 실적 금액이 142억 5천여만 원, 6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계약 중에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럼 다른 구구는 어떤가요? 나머지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의 수의계약 비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9개 구군의 수의계약 평균 비율은 40.8%로 전국 자치구 평균치인 35%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계약들이 좀 더 투명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산에서 LP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할아버지나 아빠가 LP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할아버지 거를 조금 남겨주고 싶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카페를 하게 되었어요. LP를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알다 보니까 장식용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들어보시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도 있고 원래 아시는 분들도 그냥 자유롭게 들으시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색 있는 카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령층이 되게 다양해요. 10대에서 30대 분들 이제 부모님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모님들 오시면 정말 좋아하세요. 나가실 때는 다음에 또 데리고 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카페를 하는 입장으로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좁아서 CD랑 카세트 테이프가 별로 없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LP도 정말 마찬가지고 다음에는 더 큰 데로 옮겨서 더 많은 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 많은 분들이 LP의 매력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MZ세대들은 정치와 사회 이슈 또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갈까요? 젊은 그들의 생각을 펼쳐보는 MZ 티키타카. 오늘은 최근 나온 출산율 하락의 원인 분석 그리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떻게 와닿는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소일앱 장종욱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황예지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두 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장종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출산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결혼식 때 네. 하객들 앞에서 자식들로 구기 종목을 꾸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었는데요. 네. 네, 그만큼 둘 다 가족을 되게 중요시해서 저희 최소 3명은 가지고 싶은데 사실 뭐 여러 여건 때문에 쉽지가 않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는 네. 출산율이 0.6명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 여러분들 다 아시는 흑사병이 네.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비유도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사실 저희 같이 자식을 좀 가지고 싶어도 다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주저하게 되는 사회적 요인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걸 꼽자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저희도 자식들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고 그런데 네. 과연 현재 지금 사회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여러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기 종목을 꾸리겠다고 포부를 외친 우리 장 대표조차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현재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미혼인 황혜지 이사는 어떠세요? 출산율 좀 관심 있게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비혼은 아니라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는 2명 정도 있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그래도 꼭 낳겠다 뭐 이런 욕심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온라인에 유명한 밈 있잖아요. 네. 그 한국 출산율 들은 미국 대학 교수가 이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막 이러는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는 그 장면인데 네. 그게 0.7명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그쵸. 작년 2분기 대구의 그 합계 출산율은 이제 이보다 더 낮은 0.67명이었었거든요. 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대구가 왜 특히 낮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 아무래도 워라밸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워라밸 보장해주는 다양한 제도도 있고 하지만 네. 제도도 그렇고 일단 회사의 인식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워라밸 같은 경우는 특히 MZ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마 출산율을 낮게 하는데 큰 요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대구의 출산율이 낮은 수밖에 없는 거는 산업 구조랑 이에 기인하는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1차, 2차 산업 기반에서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다 소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당연하게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제도를 갖추는 게 구조적으로 대기업들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아직 그래서 시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이 또 미흡한 편인 것 같고요. 대기업이 부족하다는 건 모두가 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에 국토연구원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분석을 해봤더니만 첫째는 이 전세값, 집값의 영향이 가장 크대요. 그리고 둘째는 사교육비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제대로 짚었다고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집값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무시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연구에 따르면 네. 집값이 1% 오를 때마다 그 영향으로 출산율이 7년간 계속 영향을 받아서 0.013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근 수십 년간 네. 오른 집값을 생각하면 이게 중복되는 이런 것들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 되겠죠.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저희 직원들도 최근 결혼을 하거나 결혼 준비 중인데 네.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집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처럼 자식을 좀 많이 가질 걸 생각하는 신혼부부도 결국엔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군이나 네. 교육 환경을 우선 생각하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역시 수성구 집값이 전국에서 높은 이유가 사교육인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네. 뭐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집값과 사교육비가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의 대치동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예. 집이 아무래도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또 출산까지 갈 거 없이 결혼 결심에서도 이제 좀 큰 걱정이 되는데 집이요? 네. 아무래도 전세 사기도 요즘에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렇다고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큰 목돈이 드니까 결혼해서 언제 내 집 마련하나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애나 키우면서 이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이제 또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 애를 낳는 것도 둘 다 엄청 힘든 일이니까요. 네. 사실 저는 꼭 내 집이 아니더라도 오붓하게 살 공간만 있으면 결혼해서 사는 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네. 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사교육에 대한 사실 큰 욕심은 없고 지금 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사교육을 안 네. 받고 이제 컸다 보니까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네. 벌써부터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이 키우는데 최소 3억이 든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그 1억 모으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렇죠. 3억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사교육 같은 것들이 아이 키우는 데는 정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집값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생아 특례론이라고 무주택 가구가 출산을 하면은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요즘 아주 뜨겁게 떠오르는 관심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살펴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말로 저희 세대, 저희 이제 또래들은 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무주택 가구 대상으로 주거 지원 정책이 확대되는 거는 어떠한 방식이든 되게 환영할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네네. 특히나 더군다나 뭐 서울이 아닌 대구의 경우에는 집값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 비교적. 신혼부부가 원하는 좋은 입지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는 더욱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당장의 급격한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약간
약간 어렵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2030이 대부분인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에 앞서서 자산 형성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결혼과 혼수, 뭐 그다음에 출산하고 육아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뭐 특례 대출이 좀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라고는 하지만 대출 받아서 집부터 사는 게 힘들죠. 자부담 비용이 네. 모으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회 진입기 청년에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정책과 좀 부드럽게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워낙 금리가 많이 인상된 시점이다 네. 보니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이번 정책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갭 투자 같은 것처럼 좀 악용하는 사례만 네. 없다면 충분히 좋은 제도고 이제 출생률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대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금리 네.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았거든요. 그쵸.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되니까 월급 받고 한 절반 정도가 그 금리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 대출금으로 들어서 나가는데. 네, 그게 참 부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금리 정책이 나오면 네. 저같이 대출로 힘들어했던 사람들 특히 뭐 신혼부부들한테는 네. 정말 좋겠죠. 제가 몇 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에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구 청년의 평균 빚이 매년 시간이 갈수록 엄청 1,000만 원씩 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영향도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겠네요. 빚을 막 이렇게 막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돌려막기처럼. 네. 출산 가정에 이제 그 저금리 정책이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생애 주기와 연결시켜서 각종 지원 채널과 시너지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또 계속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 저 역시도 가져보는데요. 자, 그간 출산을 높이는 정책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 숫자가 보여주듯이 네. 출산율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귀한 정책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의문이 들 수 예, 있죠. 제가 뭐 다만 당사자로서 가장 와닿는 좀 현실적인 정책을 말씀드리자면 앞서 소개드린 좀 자산 형성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뭐가 됐든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네, 아기 자식 가지고 기르는 거는 이제 목돈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인데요. 각 건별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낳았을 때 뭐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이제 건별 지원도 좋지만 신혼부부가 네. 때와 상황에 맞춰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해 주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네. 지난 정부의 이제 청년 희망 적금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곧 만기가 도래해서 되게 기대되긴 하는데 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편이긴 그러세요? 하지만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비중을 맞추기에는 이러한 이제 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 되게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기되고도 이번 정부에서 또 출시한 청년 도약 계좌 제도가 있죠. 이걸로 이제 갈아탈 예정인데요. 네. 뭐 물론 뭐 희망 계좌와의 차별점이라든지 뭐 당초 지원보다 축소됐다니 말이 많았지만 결혼이나 출산 등에는 특별 해지가 가능하다든지 그래도 보완하려고 노력한 게 보여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또 아무래도 여성 입장이다 보니까 경력 단절되는 걸 되게 많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이를 키울 때는 통으로 시간을 다 비우는 것보다 이제 근로 시간을 좀 줄여주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도 좋지만 뭐 근로 시간 단축을 한다든지 유연근무, 뭐 재택근무 이런 것들도 좀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부가 업종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가 활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던데 네. 이런 게 저는 체감으로 높은 그런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부모 육아 휴직제를 6+5로 원래 3+3에서 6+5로 네. 확대 개편했죠. 그래서 기간도 늘고 최대 이제 3,900만 원의 그런 육아 급여도 이제 수령할 수 있도록 늘었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실제 사례인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직원이 그런 결혼과 육아를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네. 결국에는 지원 개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 같은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업무의 공백도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체 그런 대기업처럼 그런 제도를 갖추기 어려운 저희 회사에서는 지자체나 정부에서 조금 더 밀접하게 봐줬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무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또 지원을 해줘야 중소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주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근에 좀 찬반이 갈리는 정책이 있어요. 그 부모로부터 결혼자금 증여받을 때 공제 한도가 1억 5천까지 높아졌거든요. 두 분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부자 감세로 보는 입장인데요. 상속세가 줄어든다. 네. 요즘에는 비혼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고 딩크로 지내는 부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제 주변에도 비혼주의자 정말 많고 딩크 부부도 정말 많아서요. 네. 또 이제 결혼 자금으로 공제 한도를 높여놓는다는 건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자신의 이제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증여 공제 한도를 높여놓는다는 건 악용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상속세 등등 뭐 이런 걸 피하려는 네. 검은 움직임 검은 같은 거랄까요.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뭐 저출생에는 뭐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지만 증여세 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5천만 원에서 양가 합쳐서 1억이 이제 3억으로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죠. 네. 1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증여세가 약 1,0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라고 하는데 네. 전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숫자로만 봤을 때 과연 1억 5천만 원씩 증여 가능한 집에서 무상 증여가 5천이든 1억 5천이든 증여세가 무서워서 지원을 못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부자 감세라는 관점으로 보기엔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결국에는 불법적인 증여보단 차라리 투명하게 증여해라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르게는 결국 정부와 사회가 결혼과 출산율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정책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특히 이전과는 다른 아젠다를 들여보는 것 자체를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슈거리로 계속 언급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MG 티켓타카 소위랩 장종욱 대표,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 황예지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앱이 있다고 해서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를 했다고 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고독사가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의미했는데요. 최근에는 실직, 가정해체, 시험 준비의 실패 등으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성 안심 서비스 앱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머니 어플에 등록하고 싶은 보호자 연락처 있으면 등록해 주세요. 이곳에 가까이서 알고 있는 친구 연락처란 저희 아들 번호를 입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등록해 볼게요. 저는 아들이 한 명 서울에 있는데 멀리 있다 보니 제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서로 걱정이 많았는데 그러던 차에 아들과 직접 통화하지 않아도 아들이 내 안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동사무소의 담당자님이 휴대폰에 이 어플을 설치해 주어서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2년이 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못 받을 경우 있을 때 아들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심된다고 하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심심하고 울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다 보니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된답니다. 네, 1인 가구로 살아가면서 걱정되는 부분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고독사 예방 앱의 존재가 더 반갑고 좀 안심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수성구에서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안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안심 서비스 앱을 도입했는데요. 수성구청 행복나눔과 손수연 주무관에게 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수성구에서는 2020년 1월 수성 안심 서비스 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안심 서비스 앱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 앱으로 누적 이용 대상자는 2,000여 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앱 알림 문자를 받고 담당자가 가정 방문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급하게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담당자가 함께 병원을 방문한 경우도 있었고 상황이 위급했을 때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홀로 사는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앱 설치만으로 24시간 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시 보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되어 즉시 안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매우 안심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이용자와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돌봄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은 주로 가정 방문이나 유선 전화로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많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스마트 시대에 앱 활용 안부 서비스 도입을 통해 많은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므로 초기 앱 개발 비용 외에 별도의 유지 비용이 들지 않아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고독, 또 우울에 시달리는 게 청년층이 또 심하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고 또 고독사가 실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그러려면 이제 청년들이 지역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일자리와 경제 지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 연결망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단발성 지원이 많아서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았는데요. 네. 앞으로 장기적 지속적인 청년 지원 정책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진숙 교수 이야기 들어봅니다. 사실 이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접촉과 사회관계망을 늘리고 확장하는 것, 그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사회복지 경력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을 하고 이들을 통해서 위험군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또 마을 수호점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위험군에 대해서 생활 밀착적으로 발굴을 꾀하는 것, 그다음에 또 1복지관 1고독사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각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진 복지관들이 각자 고유한 그 예방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거는 바람직한데요. 주로 1인 가구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슈화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가족 단위 가구 중에서도 돌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고립되고 운둔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래서 촘촘한 그런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와 고립돼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 실질적인 성과도 거두길 바라봅니다. 네, 소율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는데요. 연일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바람이 강해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1월 10일 아침에 강정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